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유시민의 공감 필법입니다. 이 책은 창작과 비평 창간 50주년 기념 공부의 시대 연속 특강에서 했던 강연과 질의응답을 간추리고 보충해서 만들었습니다. 당시 강연 제목은 공부와 글쓰기였는데 책 제목은 공감 필법을 했습니다. 공부를 중심으로 독서와 글쓰기를 결합한 강연이라 초점을 하나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결국 제가 고집을 피워서 공감 필법으로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글은 많은 독자가 깊게 공감할 수 있는 글이라고, 인간과 우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야 그런 글을 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연을 들으신 분이 책을 본다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신영보 선생의 담론에서 가져온 이야기는 강연 때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정체성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편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라 재미가 적죠. 한 발짝만 진도를 나가서 제가 어떤 식으로 책을 읽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글쓴이의 생각과 감정을 텍스트에 담긴 그대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책을 읽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글쓴이와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지 말아야 해요. 텍스트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옳은 말이지만 잘못 해석하면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텍스트를 제대로 비판하려면 먼저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하거든요. 비판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면 텍스트에 몰입하지 못해서 독해를 옳게 할 수 없습니다. 최근 크게 공감하면서 흥미진진하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입니다. 일부러 국적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대인이나 유럽인이 아니라 인류의 일원으로 여기니까요. 읽으신 분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책 속표지에 저자가 손으로 쓴 문구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From one sapiens to another. 어느 사피엔스가 다른 사피엔스에게, 그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오나요? 별 느낌이 없는 분이라면 책을 다 읽은 다음 다시 이 문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독해를 제대로 했다면 그전에는 없었던 감정이 일어날 겁니다. 하라리 박사는 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라고 쓰지 않고 어떤 사피엔스가 다른 사피엔스라고 썼을까요?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다른 종과 분리해왔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 인간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말이 바로 그런 사고방식의 표현이지요. 그러나 생물학자들은 현생 인류를 여러 동물종 가운데 하나로 보아 호모사피엔스라는 학명을 붙였습니다. 인류학자와 생물학자들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다른 종의 인간이 지구에 살았다는 것을 압니다. 호모 에렉투스니 네안데르탈인이 하는 이름 다들 아시죠? 굳이 사람이 아니라 사피엔스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인간이 지구 행성에 존재하는 여러 종의 생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하라리 자신도 그 사피엔스라는 종의 한 개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것이 글쓴이의 의도입니다. 이런 생각은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분명 특별한 종입니다. 또 우리의 실제 삶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은 인류라는 가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국민 국가라는 정치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비판하기 전에 그걸 모를 리 없는 역사학자가 왜 인간 대신 사피엔스라는 말을 썼는지 들여다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사피엔스의 텍스트를 독해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피엔스가 다른 사피엔스라는 말은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의 자아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중세사를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텔아비브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쓸 때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이 호모사피엔스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중시했습니다. 어느 사피엔스의 눈으로 인류의 역사를 썼다는 말이지요. 사피엔스는 최근 역사학의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른 빅 히스토리 또는 인류사 분야의 저작입니다. 저는 그가 유럽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남북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을 절멸시킨 과정을 아무런 감정적 동의 없이 서술한 대목을 읽으면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무척 낯설어 보였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책 속표지에 하라리 박사와 같은 방식으로 한마디 적어보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사에는
어느 조선 사람이 다른 조선 사람에게, 요한 고틀리프 피테의 독일 국민에게 구하면은 어느 독일인이 다른 독일인에게가 어울릴 겁니다.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 속표지라면 어느 공산주의자가 다른 공산주의에게 또는 어느 프롤레타리아가 다른 프롤레타리아에게라고 써야겠지요. 여러분이 다 그런 것처럼 저도 여러 집단 또는 가상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경주에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 경상도 사람입니다. 국적으로 보면 한국인이고 대륙으로 나누면 아시아인에 포함됩니다. 동창회비를 낸 적은 없지만 모계의 동창회원이고 정치적으로는 정의당 당원이며 사상으로는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호모사피엔스의 일원이고요.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객관적으로 정할 방법은 없죠.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라리 박사도 저처럼 다양한 집단에 속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피엔스를 쓴 하라리 박사는 책 속표지에 자아 정체성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책을 읽어야겠죠. 그런데 그가 신체호, 피테, 막스와 달리 자아 정체성을 호모 사피엔스로 규정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는 시대와 환경이 다른 탓이기도 하지만 읽은 책이 달랐고 인간과 우주를 이해하는 데 활용한 정보가 달랐던 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막스, 피테, 신체호의 시대에는 오늘날의 교양인들이 다들 아는 천체 물리학, 지질학, 생물학, 인류학, 유전학, 뇌과학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기 자신을 하라리 박사와는 다르게 이해했던 것이지요. 아래에 보실 문장은 사피엔스 1장에서 가져온 것인데 100년 전에는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구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이론으로 인간의 유래를 역사상 처음으로 말이 되게 설명하는 데 성공한 찰스 다윈도 이런 것을 몰랐어요. 호모 사피엔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과에 속한다. 이 엄연한 사실은 역사에서 가장 은밀히 숨겨진 비밀이었다. 오랫동안 호모 사피엔스는 스스로를 다른 동물과 동떨어진 존재로 속한 과가 없는 동물인 것처럼 형제 자매도 없고 사촌도 없고 가장 중요하게는 부모도 없는 동물인 것처럼 보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거대 영장류라는 크고 유달리 시끄러운 과의 일원이다. 여기서 과는 패밀리입니다. 현생 종들 중 우리와 가까운 친척으로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이 있고 가장 가까운 것은 침팬지다. 불과 600만 년 전 단 한 마리의 암컷 유인원이 딸 둘을 낳았다. 이 중 한 마리는 모든 침팬지의 조상이, 다른 한 마리는 우리 종의 할머니가 되었다. 이 견해는 우리 고양이가 자꾸 방해를 하는데요. 잠깐만요. 이 견해는 인류의 기원 또는 생물학적 계보를 알려주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생물학자들은 서로 교미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개체들을 같은 종에 넣습니다. 피부색, 인종, 민족, 국적을 불문하고 지구에 사는 70억 호모사피엔스는 모두 서로 교미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죠. 시간을 거슬러 추적하면 모두가 같은 조상에게서 갈라져 나온 형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지구에 나타났던 인간종은 모두 호모사피엔스에게 절멸당하거나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무엇보다도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같은 한국인에 대해서 강력한 유대감을 느끼고 인종과 민족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적대감을 가집니다. 자신을 무엇보다 일본인으로 느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호모사피엔스의 일원으로 느끼는 사람이라면 피부색과 외모와 국적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덜 느끼거나 강한 유대감을 가지겠지요. 인류 전체에 대해서, 인류가 살아가는 터전인 지구와 자연에 대해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피엔스를 읽으면서 내가 하라리 박사와 같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우주와 지구의 역사, 물질 세계의 운동 법칙, 생명과 종 다양성의 발생 원리, 현생 인류의 생물학적 특성을 밝혀준 물리학자, 생물학자, 고고학자, 인류학자, 뇌과학자, 유전학자, 생리학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애써 찾아낸 지식과 정보가 없었다면 저는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우리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른 채 살고 있을 것이니까요. 만약 그랬다면 누군가 어느 사피엔스가 다른 사피엔스에게 같이 괴상한 글을 책에 적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제가 그걸 읽으며 공감을 느낄 리도 없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나요? 저는 뭐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믿으니까요. 우리 삶에는 우리 자신이 부여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상할 게 없어요.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 호모사피엔스도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식을 낳거나 낳지 않거나 낳지 못하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습니다. 하루살이, 나비, 도마뱀, 들소, 사냥, 고래나 같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이 어느 곳도 사라지지 않고 우주로 돌아간다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탐하고 갈망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객관적으로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돈, 지식, 권력, 명예, 다른 모든 것들도 내가 의미를 부여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의미 있는 삶의 방법을 찾아 나간다는 것만 빼면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종과 다를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사피엔스의 일원인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챙겨보고 또 다른 내일을 설계합니다. 우리가 서로 티격태격 싸우거나 죽을 듯 미워하는 이유가 대부분 지극히 사소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렇게 세상과 사람과 인생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가 조금 또는 크게 달라지는 순간을 체험할 때 저는 공부가 참 좋다는 걸 실감합니다.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정말 공감 가는 말입니다. 저는 이래서 유시민 작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책에서 한 꼭지만 더 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희, 건축자재가 없으면 집도 없다. 지금까지 공부의 한 측면인 책 읽기에 대해 말씀드린 걸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자 텍스트를 읽을 때는 글쓴이가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지식, 정보, 생각,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읽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공감도, 교감도, 비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책에서 얻은 것이 세상과 타인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의 다른 측면인 글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정보, 옳다고 믿는 생각,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을 문자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글쓰기는 공부한 것을 표현하는 행위인 동시에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문자 텍스트로 표현하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과 감정도 내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 모든 것은 문자로 명확하게 표현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책 사피엔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라리 박사는 인류사를 변화시킨 사건으로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세 가지를 지목했어요. 인지혁명은 7만 년에서 3만 년 전에 일어났고 농업혁명은 1만 년에서 5천 년 전에 벌어졌으며 과학혁명은 500년 전쯤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글쓰기는 인지혁명으로 생겨난 활동입니다. 우리 세대에는 학교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기 이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린, 호모 에렉투스 같은 선행 인류가 있었다고 배웠어요. 그 선행 인류가 사라지고 현생 인류가 지구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랍니다. 지구 곳곳에서 발견한 선사시대 유골의 유전자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와 종이 다른 인류가 상당히 긴 세월 동안 현생 인류와 공존했다는 겁니다. 북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어떤 민족은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자를 4% 정도 가지고 있대요. 교미와 출산이 없었으면 유전자가 섞일 리가 없으니 네안데르탈린이 우리와 완전 다른 종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면 왜 다른 호모는 모두 사라지고 사피엔스만 남아 지구에서 가장 번성하는 종이 됐을까요? 어떤 면이 다른 호모보다 우월했기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하라리 박사는 이 의문을 푸는 열쇠로 인지혁명 가설을 제시합니다. 인지혁명은 한마디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신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무도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믿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한테는 존재합니다. 존재 여부가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중력이나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중력과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렇지 않아요. 과학의 기준으로 보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신이 있다는 믿음을 고수하면서 자신이 사는 집보다 몇백 배 크고 화려한 신전을 짓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에서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지구 곳곳에서 사람들은 거대한 신전을 짓고 있어요.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신의 존재를 믿으면서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종교 공동체와 상호 협력 시스템을 만듭니다. 신전만 짓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바티칸의 카톨릭 조직을 보세요. 다른 것도 생각해 볼까요? 인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적용하면 인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회비해 보십시오. 우리 몸 어디에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천부적 인권이란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관적 생각과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인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 우리는 인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동 행동을 조직합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만들고 때론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그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고 소통해 크고 작은 공동 행동을 조직하는 능력을 가진 종은 현재까지는 호모 사피엔스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지구에 출현한 종 가운데서는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UFO가 정말로 다른 천체에서 온 지성적 생물의 것이라면 지구 밖에는 그런 종이 있다고 해야겠지만요. 언어를 사용하는 종이 호모 사피엔스 뿐인 것은 아닙니다. 원숭이, 새, 사냥도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언어로 무엇인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자가 나타났다. 저기 표범이 있다. 매가 떴어. 이런 메시지를 격한 몸짓, 날카로운 소리, 높은 도약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동물도 신이 있다는 말을 하지는 못해요. 아주 많은 개체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언어로 소통해 협력 행동을 하거나 혁명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인지혁명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바로 그런 점에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의 호모들을 서식지에서 밀어냈고 지구에 살던 거의 모든 거대 포유류를 멸종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인지혁명 이야기가 매우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지혁명의 핵심은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이나 감정이 먼저고 언어는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어는 단순한 수단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언어가 없으면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감정을 느끼는데도 언어가 필요합니다. 분노, 사랑, 연민, 복수심, 어떤 것이든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게 뭔지 인지하려면 그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알아야 하니까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글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를 알아야 합니다. 글을 잘 쓰고 싶어서 문장 공부를 하는 분들이 흔히 있는데 구사할 수 있는 어휘가 빈약하면 아무리 문장 공부를 해도 글이 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양을 늘리는 것이 글쓰기의 기본이에요. 아무리 멋진 조감도와 설계도가 있어도 건축자재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어휘가 부족하면 생각과 감정을 글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글을 잘 쓰고 싶다면 먼저 어휘를 늘리라고 권하는 겁니다. 구사할 수 있는 어휘의 양이 생각의 폭과 감정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자기 자신과 인간과 사회와 역사와 생명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좌우합니다. 어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괴상한 편견이 있더군요. 풍부한 어휘를 구사해 논리적으로 실감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그리 좋게 보지 않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 지극히 단순한 어휘를 반복 사용하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렵도록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말하면 간결어법이라고 칭찬합니다. 생각이 얕고 감정이 메말라서 할 말도 적고 표현하는 능력도 없는 사람을 두고 말이 적고 진중하다고 하죠. 저는 이것이 일종의 반지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는 말 같지 않은 말이 통용되기까지 합니다. 어휘 부족과 문장의 단조로움은 지적 수준이 낮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대로 된 문명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 보셨나요? 진보든 보수든 다들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말 잘 못하는 정치가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어집니다. 2016년 미국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사람들을 보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니 샌더스는 물론이고 막말로 악명 높았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도 말을 얼마나 찰지게 했습니까? 16년 동안 집권하면서 통일을 이룬 독일 보수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도 할 줄 아는 언어가 독일말 하나뿐이었으므로 눌변으로 유명했지만 연방의회에서 토론할 때는 정책 쟁점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곤 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임기 내내 단 한 번도 토론다운 토론이나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전에 짜놓은 각본 없이 누군가와 토론하는데 기본으로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야박한 평가인가요? 아니요.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휘를 늘리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독서입니다. 글쓰기를 주제로 한 모든 강연에서 저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토지, 자유론, 코스모스, 사피엔스, 시민의 불복종처럼 풍부하고 정확한 어휘와 명확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구사한 책을 5번, 10번 반복해서 즐기며 읽는 거예요. 읽고 잊고 다시 읽고 잊고 또 읽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끝없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를 끌어모으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등학생이 대학 입시 공부하듯이 책을 읽지는 마십시오. 흥미가 없는데도 입시를 위해 수학 공부를 하면 행복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지는 책 읽기, 그게 중요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책을 읽어야 해요. 교양인의 필독 도서 목록, 뭐 그런 곳에 주눅들어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책 읽다 말고 도저히 계속 읽을 수가 없어서 읽던 책을 가슴에 댄 채 아 하고 한숨을 내쉬는 경험 말입니다. 여자분들이 보통 그렇게 하지요. 이런 순간을 자주 경험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그걸 가라앉히기 전까지는 텍스트를 더 읽어갈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누리자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공부와 독서의 결정적 순간이라 믿습니다. 남자들은 조금 다르게 행동하더군요. 책을 가슴에 붙이는 게 아니라 읽던 페이지가 아래로 향하게 엎어둡니다. 위를 보면서 한숨을 후 내쉰 다음 창문을 열거나 마당에 나가서 담배를 물어요. 끊어야 할 텐데 이러면서요. 그렇게 감정을 수스르고서는 대박이야 이러면서 또 책을 봅니다. 바로 이거예요. 결정적 순간. 이런 순간을 체험하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우리 국민 셋 가운데 한 사람은 1년의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는 건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뺀 통계라서 조금 다행이긴 합니다만 정말 안타까워요. 읽던 책을 가슴에 대고 한숨을 푹 내쉴 때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그 벅찬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그 기쁨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지나가려니 좀 아쉬워서 제게 그런 결정적 순간을 선사했던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아시죠? 170년 전에 미국 매사추세츠 콘코드시의 월든 호수 근처에 통나무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서 킹 목사에게 영감을 주었던 지식인입니다. 월든과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책이 널리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서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제목으로 묶여나온 책에는 짧은 에세이가 여러 편 들어있는데 그 중에 낙엽들이라고 제목을 붙인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단락을 가져왔는데요. 작은 호두나무가 들어있는 숲은 병사들이 명령에 따라 일제히 총을 내려놓듯 한순간에 잎을 다 떨구어 버린다. 호두나무 낙엽은 마르긴 했어도 아직 밝은 노란색을 지니고 있어서
땅바닥에서 선명하게 빛을 반사한다. 가을이 마법의 지팡이를 조심스레 갖다 대자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소리를 내며 잎사귀가 사방에서 떨어져 내린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난 왜 이렇게 쓰지 못하는 걸까? 절로 탄식이 납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쉬닝이라도 낼 능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을이 막 시작된 지금 이 한 단락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녹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